1949년에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이 함락되자 급히 대만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특히 금문도, 전면다운은요 반드시 공략해야 할 요충지였습니다. 1955년 새해가 되자 중공군은 타젠다와 이장산다오에 대한 국민당군의 병력 증원과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근 해역에 대한 봉쇄를 시도합니다. 중공군이 공군력과 해군력을 동원해서 본격적인 봉쇄를 시도하자 타젠다와 이장산다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12월 4일에는요 미국과 국민당 정부 간의 미중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에 따라 완전히 파괴된 이장산다오는 1월 20일 중공군 1기 여단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부는 타젠다와 이장산다오를 포기하기로 하죠. 이장산다오와 타젠다오에서 보여준 공군의 위력에 고무된 중공 정부는요 진몬다오 공략에서도 공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중공이 진먼다오 공격 준비를 하나요? 네, 중공은 1958년 여름에 집중적으로 진몬다오와 마츠다오 침공을 준비합니다. 우선 푸조우 군구 관할 지역에 건설된 주요 공군기지에 푸조우의 제1항공군하고 항저우의 제5항공군 소속 항공기들을 대거 이동 배치해서요 푸조우 군구 공군을 창설해요. 아예. 그리고 이 푸조우 군구 공군에는 총 10개 전투 비행사단, 이 중에 완편된 건 5개였는데 하여튼 이 10개 전투 비행사단하고 2개 폭격 비행연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규모예요. 그 다음에 해군 항공대 제4 비행사단의 일부 항공기도 푸조우 군구로 이동합니다. 이에 따라 무려 몇 대? 여러분들 몇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620여 대입니다. 620여 대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푸조우 군구에 배치가 돼요. 또한 이 무렵에 중공은요 소련으로부터 당시 최신의 전투기였던 미그 17 전투기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를 역시 진먼다오와 마츠다오 방면 비행장에 배치하죠. 그러니까 국민당군은 크게 제한된 항공 정찰로 인해서 이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대만 해협 상공에 나타나자 그제서야 중공 공군의 미그 17 보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중공은요 미그 17의 면허 생산도 추진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푸조우 군구 비행장에 신형 J5 전투기, 이게 미그 17 면허 생산한 거거든요. 이 J5 전투기를 배치하기 시작하죠. 국민당군도 방어 준비를 했겠죠? 네,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과 국민당 정권은요 1954년 12월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미국 덜레스 국무장관은 중공 측의 대만 본토와 펑후 군도에 대한 공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심지어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또한 국민당 정부는요 푸젠성 일대에서 급격히 증강되고 있는 중공 공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공군력 증강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요 이른바 흑마술 작전, 오퍼레이션 블랙 매직이라는 이런 작전을 통해서 국민당 공군 증강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당 공군한테 F-86 세이버 전투기와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였던 AIM-9B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유사시 포격전이 재차 발생했을 때 중공군 포대에 대한 원거리 대응 포격을 위해서 미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던 M110 203mm 대구경포하고 M1 155mm 포를 국민당군에 넘겨줍니다. 국민당 정부는 이들 대구경포를 진먼다오에 배치했죠. 특히 이 203mm 포의 지원은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미 육군의 전술 핵무기 투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이 203mm 포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민당 정부의 203mm 포를 지원함으로써 유사시 중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중공 정부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당 정부는요 이러한 전술핵 투사 수단을 중국 복건성에 근접해 있는 진먼다오에 배치함으로써 중공을 턱 밑에서 위협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포격전은 이제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그 전에 잠깐, 우리 채널 초창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극세사에서 대만 해협 항공전을 소개해드렸는데 당시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요 비슷한 시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예요. 당시 국민당군의 사이드와인더 도입과 운용 전술에 대한 얘기가 그때는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해드릴까 해요. 이 국민당 공군에 대한 40기의 AIM-9B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의 제공은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기 때문에요 대만 해협에서 작전 중이던 미 7함대조차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때문에 국민당 공군이 F-86 전투기에서 AIM-9B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 7함대가
국민당 공군이 종류를 알 수 없는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당 공군은 1954년 12월부터 56년 6월까지 미 공군에서 퇴역한 F-86 전투기 160대를 공여받은 것을 포함해서요. 진먼다오 사태가 발생한 1958년에 무려 320대의 F-86 전투기하고 7대의 RF-86 전차기 등 총 327대의 F-86 계열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동맹국 중 가장 강력한 공군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 320대 F-86 전투기 중 20대의 항공기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탑재한 항공기로 선택됐습니다. 이 F-86은 애초에 공대공 미사일이 등장하기 전에 개발된 전투기 때문에 사이드와인더 운용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별도의 개조를 받아야 했었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공대지 공격용으로 운용되는 5인치 HVAR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이 벨로시티 에어크래프트 로켓이라는 건데 이 HVAR 발사대의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의 파일런을 통합시키는 개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의 F-86 전투기에 2개의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운용 능력을 부여했죠. 국민당 공군은요, 미 공군의 지원하에 사이드와인더를 이용한 미그-17 전투기 요격 전술도 활발히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그-17과 기동 성능이 유사한 미 공군의 F-100 슈퍼세이버 전투기가 가상의 미그-17 전투기가 돼서 국민당 공군의 F-86 전투기와의 모의 공중 훈련에 참여합니다. 즉, 미그-17의 고고도 기동 성능에 대항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서 진행이 된 거죠. 이에 따라서 가상의 미그-17 역할을 맡는 F-100 전투기는요, 12,000m나 되는 고고도에서 비행하면서 F-86을 가상으로 공격하면 F-86은 11,500피트 정도의 고도에서 비행하다가 급강하해서 사이드와인더로 공격할 위치를 점하는 훈련이 반복됐습니다. 미그-17은요, 이게 원래 요격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86보다 상승력이 우수하고 상승 고도도 더욱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86이 대항할 수 없는 고도에서 요격을 시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F-86이 이 미그-17을 피하기 위해선 미그-17이 급강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급강하 회피를 해서 미그-17의 공격을 피해야 하는 그런 전술로 나가죠. 즉, 급강하를 통해 고도 에너지의 속력 에너지를 끌어내서 높은 속력을 확보한 후 다시 가속해서 더욱 속력을 증가시킨 후에 이 에너지로 다시 상승해서 속력을 고도로 어느 정도 이제 환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에너지 파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이드와인더로 미그-17을 노릴 위치까지 속력을 떨어뜨리면서 상승하는 그런 전술을 집중적으로 연마합니다. 이 미그-17이 여러분들 요격기이긴 하지만 이게 급강하 성능은 형편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술을 F-86이 쓰려고 한 거였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실제 포격은 어떻게 됐나요? 네, 1958년 6월에 중공군은 저우산 군도에서 대만 해협상의 모든 도서 점령을 가정한 6회 공군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합니다. 국민당 정부의 정보국은요, 정부의 중공 측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기 시작했죠. 이 무렵부터. 그리고 중공 해군은 7월에 저우산 군도로 17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함대를 이동시킵니다. 이들은요, 마츠다오를 마주보고 있는 윈조우의 해군 기지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남해 함대 함정들도요, 푸젠성의 주요 항만 지역에 이동 배치가 돼요. 그래서 유사시 윈조우에 배치된 함대와 함께 국민당 해군으로부터 진먼다오를 봉쇄하고 해군 육전대를 진먼다오에 상륙시킬 준비를 진행하죠. 이 진먼다오에 상륙할 해군 육전대는요, 진먼다오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샤먼과 푸조우에 집결합니다. 마츠다오 방면에는 제28 집단군 소속 6개 사단이 집결하고요. 6개 사단 중 1개 사단은 포병사단이었습니다. 또한 진먼다오에 배치되어 있는 203mm 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같은 구경의 M1931 곡사포도 수백 문을 진먼다오 방면에 집중 배치합니다. 또한 푸젠성의 공군기지에 무려 400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배치해서요, 유사시 대만 해협 방면으로 대규모의 항공력을 투사하는 게 가능했죠. 이 국민당 정부도 대만 정부 수립 이래 벌어졌던 이전의 전투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대규모 중공군 전력이 집결했다는 사실을 항공정찰 등을 통해 파악합니다. 이에 따라 대만 본토와 퐁우군도, 그리고 진마지구라고 있어요. 이게 진먼다오 마츠다오 지구, 이걸 진마지구로 하는데 여기에 전시 경계태세를 발령합니다.
당시 진먼다오에 배치된 국민당군의 사령관은요, 중공군의 1949년 진먼다오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으며 진먼다오 전역을 요새화 계획을 진두지휘했던 후리안이었습니다. 당시 후리안은요, 6개 보병사단과 8개 포병대대, 그리고 5개 고사포대대를 포함 총 9만 8천여 명의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8월 5일에 중공군은 공군기들을 추가로 푸젠성 등에 이동 배치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당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죠. 진먼다오와 마츠다오에 있는 대만 국민들 중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대만 본토로 대피시킵니다. 중공군은 진먼다오에 대한 포격 개시를 8월 23일로 예정했어요. 이에 앞서 국민당군의 방어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마츠다오에 대한 기만 공격을 계획합니다. 이에 따라 8월 8일 중공군 미그 17 전투기들이 마츠다오를 폭격해요. 그리고 8월 10일에는 중공군 해군과 국민당군 해군이 마츠다오 인근 해역에서 충돌합니다. 8월 15일까지 이어진 마츠다오에 대한 포격과 폭격으로 국민당군의 방어력이 마츠다오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먼다오에 대한 방위력이 분산됐죠. 그러니까 방위력 분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 중공군은 8월 23일에 마츠다오에 대한 포격을 중지시켜요. 그리고 오전 6시 30분경에 샤먼에 배치된 제23 집단군 포병사단이 총 600문의 포로 진먼다오를 포격하기 시작합니다. 포격을 개시한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총 4만 2천 발의 포탄이 진먼다오에 발사됩니다. 진먼다오에 배치된 국민당군 포대와 관측소가 피격이 됐죠. 또한 진먼다오 주둔 국민당군 사령부도 포격을 받아서요, 당시 사령부 인근의 교각에도 포탄이 떨어져서 교각 근처에 있던 진먼다오 방위사령부 부사령관 3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진먼다오 사령부를 방문 중이던 대만 국방부 장관과 진먼 방위사령부 참모장은 부상을 입죠. 그리고 8월 23일에는요, 샤먼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국민당군 포대가 집중 배치되어 있던 곳이 있어요. 이게 샤오 진먼다오라고. 근데 이 샤오 진먼다오는요, 이 진먼다오 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포대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중공군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여기를 이제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했어요, 중공군이. 그래서 8월 24일에는 진먼공항을 포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작살내놨으니까 이제 다음 타겟 진먼공항을 이제 포격하는 거죠. 당연히 왜 공항을 포격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국민당 공군의 C-46 수송기가 이제 여기다 보급을 했거든요. 병력하고 포탄 같은 거 계속 보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공군이 여기를 포격하는데 이제 미국 정부가 여기서 이제 이제 나서기 시작해요. 중공 측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진먼다오 마츠다오 지구, 즉 진마 지구에 대한 폭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대만 해협으로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 USS 행콕하고 USS 미드웨이를 이동 배치해요. 또한 여기에 이탈리아를 거점으로 지중해에서 작전하는 제6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USS 엑세스를 다시 한번 여기 합류시킵니다. 중공은요, 미 항공모함들이 대만 해협에 진입하고 있던 시점에 오히려 일류신 28 폭격기를 진먼다오 방면에 이동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140대의 F-100 전투기와 F-104A 전투기를 대만 본토에 배치했죠. 또한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F-101 전투폭격기와 전략공군의 B-47 제트 폭격기를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중공 정부 측에 핵공격의 위협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공갈치는 거죠. 하지만 중공 주석의 마오쩌둥은요, 미국의 위협을 오히려 자신의 국제 정치적 입지를 아이젠하워와 후르쇼프에게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했습니다. 마오쩌둥은요, 그의 주치의한테 진먼다오 포격과 소련 중국 연합 함대 건설 방안을 언급을 했었어요. 사실 7월 30일에 베이징을 방문했던 후르쇼프가 마오쩌둥한테 이걸 제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마오쩌둥이 자기 주치의한테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수명이 다 된 고철 포탄을 대량으로 진먼다오에 발사해서 아이젠하워가 중국의 핵무기를 사용했다고 위협하면 후르쇼프도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건 당시 서방 측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려고 했던 후르쇼프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마오쩌둥의 행동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미국과의 핵전쟁으로 끌려나올 수 있음을 후르쇼프한테 마오쩌둥이 과시하고자 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는요, 이라크 왕정이 좌익 쿠데타로 전복이 돼요. 그리고 혁명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군과 영국군이 요르단과 레바논에 파병을 했었는데, 후르쇼프는 당시 미국, 영국의 중동에서의 세력 확장을 막으면서 동시에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어요.
그러니까 후르쇼프의 개인 회고에서 이게 언급이 됐었는데 마오쩌둥은 이러한 긴장 완화 노력을 원치 않고 있었죠. 오히려 자신이 대만 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이 중동 문제에 제대로 개입하지 못하게 해서 중동에서의 좌익 세력 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마오쩌둥은 믿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공격 위협이 중공 정부의 진먼다오 포격을 중지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중공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세를 이어가나요? 네, 당일 저녁 7시 30분에는요, 둥징다오에 포격이 집중됩니다. 중공 해군은요, 둥징다오와 진먼다오 사이의 해역을 봉쇄해서요, 국민당 해군이 둥징다오 방어병력에 보급을 할 수 없게 조치합니다. 그리고 당일 자정 무렵에 중공 해군이 요라만에 정박해 있던 국민당 해군 수송함 1척과 상륙함 2척을 격진시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공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공군이 진먼다오를 포격하면 국민당군도 진먼다오에 다단다오 등에서 대응 포격을 해서요. 사실 중공군 포대도 피해가 컸어요. 근데 중공군의 입장에서는 진먼다오로 포탄이 보급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진먼다오의 국민당군 포대를 잠재화했거든요. 그래서 포대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파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사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로 포대를 때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만약에 그냥 포대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국민당군의 주요 포대가 모두 견고한 방어시설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파괴하는 게 수월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중공군은요, 해군 함정을 이용해서 요라만을 봉쇄한 거예요. 이와 동시에 샤먼 등지에 배치된 중공군 포병대가 요라만을 폭격해서 항만시설을 쓸 수 없게 할 그럴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민당군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 중공군이 요라만을 폭격하는 와중에 마침 5만 발이 넘는 포탄을 탑재하고 요라만에 정박하고 있던 국민당 해군 수송함 한 척이 피격이 돼요. 그리고 피격당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포탄이 유폭합니다. 그러니까 수송함만 침몰한 게 아니라 이 엄청난 폭탄들이 폭발하면서 부두까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국민당군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었죠.